오늘의 주인공은 은퇴한 어느 노부부입니다. 그들의 딸은 15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 순조롭게 로스앤젤레스 금융계에 취직했고 해마다 연봉이 올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집도 샀고 승진해서 팀장이 되었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15년 동안 딸은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너무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돌아오기 싫었던 걸까요? 어머니는 늘 마음을 졸였고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비자를 받고 환전하고 주소를 확인한 뒤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직 딸이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딸의 집 문을 두드린 순간 두 사람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안의 풍경은 지난 15년 동안 그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문 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은 왜 돌아오지 않았으며 어떤 비밀이 있었기에 15년 동안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았던 걸까요? 건강클리닉 닥터 수연팍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가슴 먹먹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대구의 어느 설날 밤, 2023년 설날 저녁, 창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아랫집 손주들이 세뱃돈을 받으며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훈 씨는 대구 본가의 둥근 식탁에 앉아 15년째 비어있는 맞은편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생선 뱃살 한 점을 떼어 딸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젓가락을 접시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대학 시절 딸이 가장 좋아했던 부위였습니다. 아내 김영자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국만 떠먹었습니다. 식당 안은 적막했습니다. 국 씻겠다. 얼른 드소. 국그릇 옆에는 젓가락 한 벌이 깨끗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비워둔 것처럼요. 설날 밥상은 푸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시금치 무침, 동그랑땡, 그리고 맑은 소고기, 무국까지 모두 딸 지연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냄새가 진해질수록 집안의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15년 전 박지연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명 대학의 금융석사과정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신당부를 뒤로 하고 LA로 떠나던 그해 그녀는 23살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야망과 빛이 가득했죠. 그날 공항에서 배웅하고 돌아오는 KTX 안에서 어머니 김영자 씨는 휴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울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울긴 왜 우나 딸 앞길이 창창한데 기뻐해야지 라고 타박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국에 간 처음 몇 년간 지연은 매주 화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LA 한인타운의 작은 아파트에 살며 낮에는 인턴을 하고 밤에는 야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미국 치킨은 너무 맛없어. 한국 양념치킨이 세계 최고야 라며 웃기도 하고 사무실은 매일 전쟁터 같지만 재밌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지훈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주 똑똑해. 미국 투자 회사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라니까. 하지만 승진했다는 소식 이후 화상통화는 점차 음성통화로 다시 문자 메시지로 변해갔고 마지막에는 읽고도 답이 없는 메시지만 남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프로젝트가 생겨서 오늘 통화 못해요. 다음에 해요. 아빠, 저 타지로 출장 중이에요. 돌아가서 연락드릴게요.
나중에는 이런 말조차 끊겼습니다. 일이 너무 힘든가. 어머니가 물으면 아버지는 젊을 땐 다 그렇지. 바빠야 성공해. 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해가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사라진 딸의 흔적. 2023년 지연이가 집에 오지 않은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종이로 인화된 사진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을 샀다.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생활이 풍요롭다고 말은 했지만 새 차 사진 한 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에 좀 다녀가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회사 일이 바쁘다거나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다거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가겠다고 둘러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던 이웃들이 묻곤 했습니다. 따님은 아직 미국에 있나?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오면 서운하겠어. 그럴 때면 박지훈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워낙 바쁜 애라 미국 생활이 아주 잘 맞나 봐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는 홀로 거실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기며 10살 때 하얀 원피스를 입었던 딸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어루만졌습니다. 이미 봉인된 꿈을 다시 꺼내보듯 말입니다. 설날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밥을 거의 남겼습니다. 김영자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대지 않은 딸의 밥그릇을 몇 초간 응시하더니 결국 말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밥과 반찬을 모두 비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깨끗이 씻은 그릇을 건조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그릇은 15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박지연을 기다리는 그들처럼요. 하지만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지연이는 대학 시절 입었던 하얀 정장을 입고 낯선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시끄러운 영어 안내 방송, 자동차 경적, 쓰레기통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은 오래된 영화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지연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요. 김영자 씨가 달려가 문을 두드리며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밖은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켜고 딸과의 메신저 창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3개월 전 메시지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회사 출장 가요. 다음에 통화해요. 업무 보고처럼 차가운 짧은 문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돈이 없어서도 갈 수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너무 늦을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박지훈 씨는 아내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숨도 못 잤소. 미국에 갈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미국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연이 찾으러 갈 거예요. 당신도 갈래요.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걔 일 바빠서 틈도 없다는데. 출장 갔다는 말 믿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쏘아보았습니다. 예전엔 1년에 몇 번씩 영상통화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그림자도 안 비쳐요. 정말 그렇게 바쁠까요? 평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시간도 없을 만큼. 예전엔 저녁 뭐 먹었는지 사진도 보내던 애가 크리스마스에도 연락이 없어요. 남편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샀다고 했죠. 사진 한 장 본 적 있어요? 부사장 됐다고 했죠. 명함 한 장 받아봤냐고요. 출장 간다는데 양복 입은 모습 한번 봤어요? 내 눈으로 안 보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사라진 것 같아요. 10초간의 정적. 박지훈 씨는 목을대를 움직이며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LA로 향하는 길. 그날 점심을 먹고 그들은 항공권과 숙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 씨는 노후 자금 통장을 꺼내 환율과 예산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교직 생활 수십 년의 연금과 알뜰한 재테크 덕에 돈이 부족하진 않았지만 평생 절약이 몸에 밴 습관대로 예산을 짰습니다. 한인타운 쪽 숙소로 잡읍시다. 안전이 제일이니 우린 여행 가는 게 아니니까. 두 사람은 친척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비자와 영문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김영자 씨는 번역 앱 사용법을 익혔고 박지훈 씨는 예전 해외여행 때 썼던 자료를 뒤져 중요 서류 복사본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트렁크 가방을 열어 짐을 꾸렸습니다. 김영자 씨는 천조각의 부부의 영문 이름과 대구 집 주소를 적어 가방의 바느질에 붙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불단에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귀 영화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만 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딸 얼굴을 보게 해주세요. 열흘 뒤 아침 그들은 튼튼한 남색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 어귀에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나 봐요. 박지훈 씨는 잠시 멈칫하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행은 아니고 딸 보러 갑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김영자 씨는 뒤를 돌아 집 대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제발 모든 게 무사하길. 비행기는 아침 6시에 LA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기창을 통해 햇살이 노부부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창가에 앉은 박지훈 씨가 아래로 보이는 도시 윤곽을 보며 아내를 깨웠습니다. 다 왔어. 김영자 씨는 눈을 뜨고 낯설지만 익숙한 영어 표지판과 거대한 고속도로, 야자수를 보며 멍해졌습니다. 미국 땅을 밟는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줄은 길었습니다. 박지윤 씨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권, 숙소 주소, 왕복 티켓, 영문 창고 증명서까지 분류해둔 파일처를 마치 숙제 검사 받듯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은 쓱 훑어보더니 미소 지으며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공항 밖을 나서자 건조한 열기와 낯선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들은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맞나? 일단 한국말 통하는 숙소를 찾는 게 낫겠어요. 박지훈 씨는 미리 적어온 주소로 우버를 불렀습니다. 운전기사는 젊은 한국계 청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번역기와 씨름하는 두 사람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구에서 오셨어요? 저도 고향이 구미입니다. LA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 한국말 한마디가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두 사람의 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20분 뒤 차는 생가브리엘 작은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한국말을 하는 교포였습니다. 짐이 단출하고 예의 바른 노부부를 보며 볕이 잘 드는 방을 내주었습니다. 일주일 묵을 겁니다. 박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딸한테는 비밀로 왔어요.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보러 오셨구나. 여기서 무슨 일 해요? 금융회사 부사장입니다. 김영자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대단하네. 여기서 부사장이면 연봉이 1억, 아니 2억은 넘겠네요. 박지훈 씨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아이입니다. 라고만 덧붙였습니다. 엇갈린 만남, 무너지는 기대. 짐을 풀자마자 김영자 씨는 두꺼운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딸의 회사 이름, 옛 주소, 통화 기록 등 모든 단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윌셔 윌시알대로에 있는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트라이언 캐피털이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박지훈 씨가 지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차로 30분 거리네. 내일 아침 일찍 가보자. 우리 보면 깜짝 놀라겠지. 김영자 씨가 웃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우리 보고 엉엉 우는 거 아닐까요? 맞아. 어릴 때 당신 껌딱지였잖아.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따라가겠다고 울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며 상상했습니다. 딸이 회사 로비에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엄마? 아빠? 여기는 어떻게 왔어? 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을요. 김영자 씨는 챙겨온 선물들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 곶감, 그리고 직접 말린 호박꼬지. 딸은 어릴 때부터 입맛이 까다로워 파는 건 안 먹고 엄마표만 찾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우버를 타고 딸이 말했던 윌셔 대로의 흰색 유리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다. 김영자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구에서 3시간을 서성였습니다. 양복 입은 남녀들이 수없이 오갔지만 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박지훈 씨가 용기를 내어 로비 안내 데스크로 가서 번역기를 들이밀었습니다. 트라이언 캐피털이 이 건물에 있습니까? 안내원은 잠시 검색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회사 작년 말에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서 모릅니다. 김영자 씨는 멍해졌습니다. 이사 갔다고? 회사를 옮겼나? 남편이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다고 했었잖아. 아마 그래서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미간에는 주름이 잡혔습니다. 딸은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그들은 오후 내내 그 앞에서 기다렸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녁, 방 안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냥 연락을 해볼까요? 놀라게 하지 말고.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LA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들이 상상했던 딸의 화려한 삶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그들은 또 다른 빌딩을 찾았습니다. 딸이 예전에 친구가 이직했다던 회사였습니다. 혹시 따라갔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거기서도 허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이름의 직원은 없습니다. 확실히 여기 근무하나요? 흑인 안내원의 사무적인 태도에 김영자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근처 은행, 회계법인, 심지어 카페까지 들어가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지만 아무도 박지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웨스트 LA의 상업지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김영자 씨가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대답 대신 휴대폰 통화 기록을 열었습니다. 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전화해봐요. 김영자 씨가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연결할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 그녀는 메시지를 남기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왜 안 받을까? 회의 중이겠지. 남편의 말은 이제 스스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 씨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수진이, 장수진, 기억나요? 지연이 대학 동창이요. 걔도 미국 왔잖아요. 인스타그램 보니까 LA에 있는 것 같던데. 연락처 있어. 수진이 엄마 전화번호 알아요. 다음날 아침, 한국에 있는 수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몇 시간 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모, 저 수진이에요. LA 오셨다고요. 그래, 우리 지연이 보러 왔어. 깜짝 이벤트 해주려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랑 연락 안 한 지 좀 됐어요. 응? 무슨 말이니? 작년부터 제 메시지도 거의 안 읽어요. 예전엔 같이 밥도 먹었는데 모임에도 안 나오고요. 제가 아팠을 때 연락했더니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도 잠수 탔어요. 지금 어디 사는지 아니? 확실하진 않는데요. 친구들 말로는 동쪽 로즈미드 쪽으로 이사 갔대요. 낡은 아파트로요. 주소는 모르는데 자주 가는 한식당이 있대요. 서울식당이라고요. 충격적인 진실. 전화를 끊자마자 두 사람은 로즈미드로 향했습니다. 서울식당은 거리 모퉁이에 있는 허름한 가게였습니다. 유리창엔 순두부 1+1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주방에선 기름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김영자 씨는 딸의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아가씨 본 적 있으세요? 여기 자주 오나요? 주인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아, 이 아가씨 알죠? 한 달 전쯤에도 왔었어요. 최근엔요. 요새 통 안 보이네요. 올 때마다 모자 푹 눌러 쓰고 말도 없이 밥만 먹고 가서 기억해요. 제가 만두 서비스로 주면 고맙다고도 안 하고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늘 지쳐 보였어요. 어디 사는지 아세요? 주인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한 호수는 모르는데 저 앞 갈색 아파트 들어가는 걸 몇 번 봤어요. 좀 오래된 1980년대 건물인데 아미고 아파트라고 입구에 철창 있는데요. 김영자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기요. 주인이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부모입니다. 주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가보세요. 근데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할 거예요. 10분 후 그들은 그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외벽은 거무튀튀했고 창문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녹슨 철창 옆 쓰레기통엔 배달 음식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침 누군가 나올 때 문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엔 아무도 없었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경고문과 지지직거리는 CCTV만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계단 난간을 수리하던 관리인 복장의 남자가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102호에 박시성을 가진 아가씨 사나요? 박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입니까? 부모입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죠. 혼자 살아요. 거의 밖을 안 나옵니다. 배달만 시켜 먹고 우리가 점검하러 가도 문도 안 열어줘요. 지금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내려오는 걸 못 봤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 집에서 냄새가 좀 납니다. 쓰레기를 안 치우는지. 김영자 씨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팔을 붙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가봅시다. 102호 앞. 문 앞 카페 뒤에는 말라 비틀어진 낙엽과 누렇게 변한 배달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심호흡을 하고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문에 귀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우리 왔어. 안에 있니? 문 안쪽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TV 소리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없나 봐요. 박지윤 씨가 바닥에 놓인 배달 봉투를 보았습니다. 마라탕, 김치볶음밥. 그중 하나는 부풀어 올라 있었고 파리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음식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두드려 볼게. 남편이 쿵쿵쿵 3번을 강하게 두드리자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어두컴컴한 실내. 커튼 틈으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거실을 비추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의 채취. 지연아, 김영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지훈 씨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다 켜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2 사람은 굳어버렸습니다. 집안은 마치 천천히 무너져 내린 폐허 같았습니다. 바닥에는 플라스틱 용기, 구겨진 휴지, 엎어진 물병이 굴러다녔고 소파 위에는 낡은 옷가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뜯어진 약봉지, 기름 얼룩진 영수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낡고 다른 검은색 운동화만 여러 켤레 있었습니다. 짝이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곳에서. 김영자 씨가 입을 틀어막고 울먹였습니다. 부엌 바닥에는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었고 개수대에는 곰팡이가 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은 바닥에 뭉쳐져 있었고 옷장은 반쯤 열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 바닥에 나무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긴 봉투 하나, 멈이라고 적힌 쪽지, 그리고 비상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딸의 필체였습니다. 엄마, 이 쪽지를 보고 있다면 내 계획이 실패했다는 뜻이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지윤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신분증, 만료된 비자 서류, 그리고 신용카드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부채 47,200,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동봉된 편지를 펼쳤습니다. 몇 번이나 고쳐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이 편지 보고 많이 놀라셨죠?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저 승진한 적 없어요. 집도 안 샀고요. 사실 오래전에 해고당했어요. 2020년 코로나 때 회사에서 잘렸는데 그땐 자존심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레버리지 써서 금방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직 사실 숨기고 남은 돈을 다 털어넣었는데 반년 만에 5천만 원을 날렸어요. 집 샀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월세 싼 낡은 아파트로 이사 온 거였어요. 비자도 문제 생기고 빚은 늘어나고 알바라도 하려고 했는데 신분 때문에 써주는 곳도 없고 부모님께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박지윤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스트리트를 누비는 커리어 우먼, 하이힐을 신고 고급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는 딸을 상상했는데 현실은 불법 체류자의 빚쟁이가 되어 싸구려 아파트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갔을까요? 설마 나쁜 생각한 건 아니겠죠? 김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대답 대신 봉투 안에서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LA 여성 쉼터, 긴급보호, 심리상담, 임시숙소 제공, 24시간 개방. 전단지 모서리에 파란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 재회. LA 센트럴 애비뉴와 7번가 교차로. 창문 없는 흰색 벽돌 건물. LA 여성 쉼터라는 간판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습니다. 철문안 접수처에서 중년의 여성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박지훈 씨가 딸의 대학 시절 증명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딸입니다.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직원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회색 스웨터를 입은 한국인 직원이 나왔습니다. 지연 씨 부모님이시군요. 김영자 씨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살아있나요? 어디 있나요? 아픈 건 아닌가요? 진정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다만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해요. 만날 수 있습니까? 네. 따라오세요. 복도를 지나 끝방 앞에서 직원이 멈췄습니다. 노크를 하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연 씨, 부모님 오셨어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직원은 재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뒤에 앙상하게 마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쑥 들어간 볼, 쉼터에서 준 회색 티셔츠와 운동복 바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온 유령 같았습니다. 지연아, 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잘못했어. 김영자 씨가 달려가 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박지훈 씨는 뻣뻣하게 굳은 채 30초를 서 있다가 겨우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 찾느라 미치는 줄 알았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엄마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부러 속인 게 아니야. 정말 아니야. 좁은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뿐이었습니다. 벽에는 문제는 네가 아니라 네가 너무 멀리 왔는데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았다는 거야 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딸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윤기를 잃은 푸석한 얼굴, 갈라진 입술. 밥은 먹었니?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도리질 쳤습니다. 안 넘어가. 못 먹겠어. 그녀는 엄마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잡았습니다. 집에 못 가겠더라고. 버티면 될 줄 알았어. 실패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이기고 싶었는데 그럴수록 더 망가졌어. 엄마 아빠한테 실망 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네가 성공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냐? 박지훈 씨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네가 살아있는 거야. 실패하면 쪽팔린 거잖아. 친척들한테 바보 같은 딸 보여주기 싫었어. 근데 내가 엄마 아빠를 제일 아프게 했어. 김영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잃는 것보다 아픈 건 없다. 세 사람은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쉼터 측의 배려로 주방을 빌려 박지훈 씨가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지연은 국물 한 숟가락을 뜨고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신 못 먹을 줄 알았어. 박지훈 씨는 말없이 국물을 더 떠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쉼터 베란다에 앉아 아빠의 외투를 덮고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쿵쿵거리지 않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젯밤 4시간 동안 그들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에서 어떻게 빚쟁이 유령이 되었는지 매일매일 계산했어.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연이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카드까지 막히면 그냥 끝내려고 했어. 그런 소리 마라. 김영자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전단지 주소 적어 놓은 거 그게 살고 싶다는 증거야. 지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구조 요청이었나 봐. 박지윤 씨는 수첩에 빚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만 7천 달러에 집세 밀린 것까지 하면 총 6만 3천 달러 정도 되겠구나.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좀 넘네. 호텔 주인한테 며칠 더 묵는다고 했다. 이거 다 해결하고 짐 싸서 집에 가자. 지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집에 간다고. 그럼 여기 더 있을래? 박지훈 씨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나 여기서 일 구할 수 있어. 어떻게든 갚을게. 엄마 아빠한테 짐 되기 싫어. 배달이라도 할게. 시끄러워.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돈 잃은 게 살이 난 것도 아니고 너 그냥 너무 잘하고 싶어서 욕심부리다 넘어진 거야. 우린 널 재판하러 온 게 아니고 데리러 온 거야. 김영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너 어릴 때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엄마가 뭐라 했어? 왜 빨리 뛰었냐고 혼냈니? 약 발라주고 일으켜줬지. 지금 더 크게 넘어졌는데 부모가 안 일으켜주면 누가 해주니?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은행에 갔습니다. 지연이 부끄러워하며 독촉장을 내밀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이자가 엄청 불어난 건데 한 번에 다 갚으시겠어요? 네. 박지훈 씨가 여권과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전액 이 계좌에서 이체해 주세요. 하나 약 500만 원.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이 돈, 우리한테는 쓸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건 은행에 갚는 게 아니라 네 목숨값 갚는 거야. 질책보다 더 무거운 그러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은행 일을 마치고 지연의 아파트로 가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가득했던 방에 사람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지연은 마스크를 쓰고 지난 3년의 찌꺼기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김영자 씨는 묵묵히 쓸만한 옷을 골라 가방에 챙겼고 박지훈 씨는 서류를 정리하고 귀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LA, 인천, 비즈니스석 3매, 냉장고 문에 붙여진 전자항공권 출력물을 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가자.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숙소로 돌아온 저녁, 주인 아주머니가 특별히 한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고구마죽, 계란말이, 두부조림, 그리고 양배추쌈. 지연은 천천히. 하지만 남김없이 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쉼터 전단지를 4번 접어 지갑 깊숙이 넣었습니다. 왜 그걸 챙겨? 엄마가 물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하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 포기 안 했다는 증거로.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서 잤습니다. 밖에는 차 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처럼 평온했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뒤를 돌아보며 가자 라고 하자 그제야 꿈에서 깬 사람처럼 일어섰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지만 그녀에겐 차원을 넘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의 한국어 안내방송, 편의점의 익숙한 로고, 병원처럼 깨끗한 화장실,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나 정말 돌아온 건가? 도망친 게 아니라 대구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골목길도 대문도 그대로였습니다. 셔터문이 올라가고 현관에 불이 켜지자 따뜻한 노란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 소파의 위치, 냉장고에 붙은 자석들까지. 맞다. 김영자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지연은 현관에 서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켰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와야지. 아버지의 무심한 말투, 그 말 한마디가 스위치처럼 지연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학교 다녀온 아이처럼.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가져온 성적표는 실패와 참담함이었습니다. 저녁 메뉴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배추전, 계란찜, 그리고 된장찌개였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대충 했어. 엄마의 말.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축하 파티도 억지 감동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밥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마치 부끄러움을 삼키듯이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쓰던 책상, 누렇게 바랜 수학 문제집, 대학 때 입던 청바지가 개켜져 있는 옷장. 그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적어도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 다음 날부터 부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뭐냐고 닥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시세끼밥을 챙겨주고 아버지는 뉴스를 보며 정치인 욕을 하고 어머니는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웃이 찾아와 딸 안부를 물으면 지연은 방으로 숨었고 어머니는 아직 시차 적응 중이라 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난이나 망신을 당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은 그저 침묵으로 그녀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건 용서도 동정도 아닌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봄이 오고 매화가 피었습니다. 지연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엄마를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좋은 토마토 고르는 법을 배우고 콩나물 값을 흥정했습니다. 구시엔 버스를 타고 시내의 한 부동산 관리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직책은 행정보조, 급여는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4대 보험이 되고 점심시간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해외파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 꼼꼼하고 조용한 박 씨로 통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숨긴 채 엑셀표를 만들고 영수증을 붙이는 지금의 생활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성공했냐고 묻지 않으니까요. 퇴근하면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너 예전엔 칼질도 못하더니 많이 늘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요일엔 부모님과 공원을 산책하고 따뜻한 두유를 사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런 심심하고 평범한 일상이 행복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오면 새로 정리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어릴 적 사진, 졸업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꽂힌 비행기 티켓. 2024년 2월 5일 LA발 대구행. 그건 도망쳐온 증거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부끄러운 기록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통행증이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주식에 손대지 않았다면, 해고됐을 때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젠 압니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괴로웠던 게 아니라 이기는 것 말고는 다른 삶의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괴로웠다는 것을요. 지금 그녀는 부모님과 따뜻한 국을 먹고
발 뻗고 잘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아버지가 뉴스를 보며 투덜거리는 소리, 어머니의 도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때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 왜 거짓말했냐고. 박지윤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어떤 건 묻지 않는 게 묻는 것보다 낫다. 김영자 씨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왔잖아. 그거면 됐다.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성공해서 금에 환영하는 딸을 부모님이 원한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자기 자신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부모님은 그저 딸이 살아있기를, 밥 굶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인생을 크게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도 나를 위해 불을 켜두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는 곳, 바로 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박지연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 금융계의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줄 알았던 딸이 사실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부모님의 사랑. 어떤 분들은 딸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에 눈물을 흘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지연 씨였다면 끝까지 숨겼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털어놓았을까요? 혹은 여러분이 부모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 가정에서 말하지 못한 아픔과 비밀을 안고 살아갑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